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MBN Y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2018 영웅쇼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2030 세대가 뽑은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이 성공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순탄하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듣는 2030 세대의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대구 2.28 기념식 찾은 문 대통령, 이딴 영남행에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라 불리는 2.28 대구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았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제 성추문 엄중 처벌하겠다 고개 숙인 대주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투 캠페인의 일부로 한만삼 신부의 성폭력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천주교 교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3.1절 고국품에 돌아온 강제징용자 유해 넋이라도 씻어서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 99돌 3.1절입니다. 일본의 만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저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금슬금이라고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거의 다 다가온 듯합니다. 검찰 MB 부인, 아들, 사위, 형, 조카까지 모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안 참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만 빼고 다 불려가겠네. 뭐뭐판이라고도 하죠. 예. 미투 운동, 이 화산재가 곳곳에 날아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날아들었고요. 국회만 이제 남은 것인가요? 다음은 어딜까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문자 해고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200명에 대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관님, 강남집 제가 팔아드리겠다. 김상곤 교육부총 1분 경과 버락.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어디서 해먹던 혼자 겐세이 놓고 깽판 치고 하필 3.1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겐세이라는 일본 표현을 써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영종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광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 문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 벌기용 대화 원하지 않는다. 네퍼 미 대사 대리가 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다른 나라들과 대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시간을 버는 데 이용하는 것을 과거에 충분히 봐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연기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화 문턱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 남북에 밝힌 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주선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연락하는 법을 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우리를 제외하고 통미봉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북한이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뉴욕 채널 등 직접 소통하는 뜻이고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이용하면서 제재 완화 노리는 데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요, 특사라든지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워싱턴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That the North has used dialogue with us, with South Korea and others, to continue to buy time to pursue its programs of nuclear and missiles development. Both said we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as the past. I think we need to see a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North to use precious time and precious talks with us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Must realize that as long as it continues down the path of nuclear development,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and it will only be met with further sanctions and pressure. However, sanctions are not an end in themselves and are not meant to bring down North Korea.
자, 윤 대표님, 네. 미국의 이 네퍼 대사 대리의 얘기, 그냥 통상적인 미국의 반응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이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북미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좀 주선해 보고 싶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적잖이 당황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나섰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핵에 관한 거는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을 통해서 예. 미국으로 오느냐. 예. 직접 하려면 해라.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꾸 제재 완화를 북한 김영철 뭐 왔는데 그 시도하는 거 아니냐 해서 미국이 이 시기에 대한 불신 이거를 뭐 표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턱을 낮출 수 없다는 표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패럴림픽도 이제 다음 예. 주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패럴림픽 끝나고 한두 달 내가 아마 한국 이 한반도의 예.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 시간이 지나면 미국 CIA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핵 개발이 거의 끝난다고. ICBM도 끝나고 핵 개발도 거의 끝난다니까. 예. 제가 보니까 패럴림픽까지는 평화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 한두 달 내에는 예. 뭔가 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할 거는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대화가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이미 간파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한국을 중간에 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니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뉴욕 채널로 와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운전대론,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예. 이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약간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하지만 예. 뭔가 이 북한 문제를 미국이 좀 주도해보고 싶은 그런 발상에서 지금 외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펜스 부통령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도 스스로 전략적으로 약간 뭔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만회하기 위해서 예. 주도권을 먼저 좀 해보겠다. 남한을 마치 외형적으로 배제하듯이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게 외형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실질적인 협상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 벌기 용이라는데 북한이 아직도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는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위권 진입이라든가 예, 예. 여러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올해 그 상반기에 뭔가 안 된다고 해서 예. 어떤 북한에게 시간 벌어주기 용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남한이 미국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리를 챙기는 외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성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 예. 보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네퍼 주미대사 대리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한국 정부의 역할을 잊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음을 이제 분명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 역할이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읽힌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김영철 일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방한 당시에 남북 회동에서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도 연기는 할 수 없다. 추가 연기는 더 이상 없다.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못 박았고 이를 바라보는 북한 역시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절대 그것을 수용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이렇게 해빙 무드로 갔던 남북 관계가 또 북미 관계가 다시 또 이 긴장 관계로 접어드는 것인가. 과거에 있었던 4월 위기설이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인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우려했던 예.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예.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북측 인사들이 대거 남측으로 내려와서 예. 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듯 했지만 예. 실제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평창올림픽에 한정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예. 국민들도 이걸 가지고 마치 뭐가 북한 핵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북한이 한미 그 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그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매년 해왔던 한미 군사훈련이에요, 훈련. 예. 이 훈련과 마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른바 쌍중단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울러서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예. 이걸 풀어가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 때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굳건한 안보, 한미 동맹이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미국에게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들려줘라. 그 정도로 정보 공유를 해라. 이런 취지인데 예. 지금 한미 간에 그런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자, 예를 들면 예. 지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가지고 예. 뭔가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뜻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예. 이걸 가지고 우리 생존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나가는 거고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만나게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예. 만나는 걸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사실은 국제공조와 한미 그 동맹 문제를 더욱 굳건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뭐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북관에 대해서 어떤 거냐라고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일부 이제 뭐 분명히 이제 국민도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 좀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코피 전략,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타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코피가 아니라 코마 전략으로 혼수 상태로 빠뜨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미국의 그런 전략이 실행 단계에 옮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정부에 통보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아니면 되죠. 말려야 됩니까? 전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코피는 전쟁이 아니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반대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예.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북한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만약 핵이 제거 안 된다면 거기에 동등한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코피 때리는 정도는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안 되죠. 그것도 안 된다. 그건 그러면 민주당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크게 거 다르지. 말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발발하거나 예. 전쟁으로 유도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코피 때리기도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 현 정부가 그런 스탠스의 입장에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뭐 중도냐를 떠나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옵션까지를 열어놓고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조치, 미국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고요. 예.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얘기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수순을 밟아가는 게 그 최대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미국이 지금 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군사 실행 계획, 뭐 코피 터트리기가 됐든 아니면은 그 이상이 됐든 그 모든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압박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군사적 옵션을 윤 대표님 설명 주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 대변인 말을 이해하겠는데요. 김 대변인 말은 한반도에서 코피고 혼수 상태 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대북 제재 압박은 군사적 옵션까지 감안해서 북한을 압박해야지 비핵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의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한국 아닌가요? 예. 사람이면은 한반도에 예. 전쟁이 나는 건 바라지 않죠. 아니 그 영국에서도 2차 대전 때 그 처칠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고. 그때 그 전에 체인벌린 수상이 그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조인하고 와서 1년 만에 폴란드 침공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김 대변인 말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사 옵션이나 모든 건 다 동원해야 되지만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 어떻게 보면 당위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하고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아니, 싶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뭐 코피 전략이 됐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국에서 이제 군사 행동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여당이 야당은 뭐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자체는 시간 벌기용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면 대북 압박 제재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당면한 과제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 예.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대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미 군사훈련 뭐 4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올림픽이 단순히 북한이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니 올림픽에 한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예. 본인들이 어떠한 실질적 대화를 좀 원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중재가 중간에 나서서 예. 이걸 물꼬를 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사 시간 벌기용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화하는 과정을 쭉 보면 말이죠. 김영철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북한은 아니 미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건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흠을 잡을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대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모든 정당이 다들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처럼 북미 수교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꺼낸다든지 아니면은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그게 지금의 이 보수 야당들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고. 이거 보수 야당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예. 뭐 그 일부 이제 보수 야당들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가장 갈리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상황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수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보수층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또 그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미훈련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대립구도를 좀 형성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다대박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준 부위원님,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저런 말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또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김영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외교안보 특보로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권자는 뭐 누가 결정권자는 모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정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라는 그런 불안감은 국민에게 또 전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불안감은 좀 과대하게 좀 포장된 것 같고요. 과다? 그 문정인 특보의 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쪽은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남한을 통해서 뭔가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다. 다이렉트로 입장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왜 거꾸로 지금 됐느냐에 대해서, 왜 예. 반대로 됐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바로 문정인 특보가 다이렉트로 답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옛날 원래 미국과 북한이 직접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원하듯이 그 문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는 당위에서 예. 약간 학자적인 입장이 좀 가미돼서 이런 입장을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송명 장관은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의 어떤 책임자이기도 하기 예.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외교 라인, 안보 라인이 균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대립각을 갖고서 이것을 자꾸 싸움 붙이듯이 뭔가 네. 불안한 요소가 있는 듯이 그렇게 과하게 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남북 대화를 너무 지금 또 이상하게 예. 몰고 가는 여론들이 있는데 지금 9년 동안 남북이 아주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10년의 어떤 평화 무드는 완전히 깨졌고요. 이 복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수 쪽에서도 지금 뭔가 시간 벌기용이다. 예. 당장 뭔가 해결해라는데 핵무기 개발하고 서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이 문제가 예. 하루아침에 뭔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세부적인 전제요건, 스텝 1, 스텝 2, 스텝 3 계속 나가는데 이것을 한번 해결하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냥 프로파간다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이게 예.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 외교안보 특보하고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그 호흡이라 그럴까요? 예. 일관성이라 할까요?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안보 특보가 할 수 있는 발언 수위가 있는 거겠죠. 외교안보에 관련된 그래서 물론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한미 군사훈련 문제나 이런 것을 본인이 나서서 얘기할 위치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사실은.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번 그 문제가 생겼던 건데 예. 그때도 야당과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예.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사실은. 자,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그냥 국제 정치학자, 학자로서의 발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대변자 발언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문정인 특보는 항상 예. 얘기하죠. 난 자연인, 교수 출신 자연인으로 얘기하는 거다. 나는 뭐 청와대에서 예. 월급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옳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로서 예. 이 현 정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정책에 그 힘 있는 영향력,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린 건데 저는 미국 군사의 행동을 막는 방법은 북미 수교다. 그러면은 미국이 꼭 그 공격자, 침략자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건가? 예. 그리고 북핵이 우선이지 인권은 뒤로다. 그것도 저는 북핵 처리도 하고 인권, 북한 인권이 얼마나 지금 예. 심합니까?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인권, 북한 인민들의 인권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또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면은 예. 나가야 된다.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예.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안정을 지키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도 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거칠게 막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핵에 대한 대응의 시금석이잖아요. 4월 초에 날짜까지 잡혀 있잖아요. 예. 이 날짜도 바뀔 수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청와대하고 물론 역할 분담이 돼서 여긴 문정인 특보는 좀 진전된 얘기하고 대통령하고 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하는데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한 이름에 또 왔다 갔다 한 얘기니까 저는 참 옳지 않다. 그리고 나는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김영철 군사도로로 온 거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외교 안보 전체적으로 조율이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좀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장관 저 고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을사늑약 때 자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지도 강하고 한데 다만 국방부 장관도 예. 내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조율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문재인 특보의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저는 청와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북미 수교 얘기도 사실은 대화의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책의 어떤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은 북미 수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권 문제에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인권 문제를 엄청 거론을 해봤자 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이제 비핵화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얘기한 것 중에서 4월 달에 한미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도 4월 중에는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미훈련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특보로서 또 특보가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로서는 참 뭐랄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그러나 그 발언들이 국민에게는 약간의 혼선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외교안보특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각자 생각해 보시고 말씀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정일, 김정은 가짜 브라질 여권, 다인종 국가 여권 암거래 시장에서 가장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이 브라질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1990년대 초반에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보고 싶다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김정일이 브라질 가짜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범죄 국가고 이런 조폭 국가고 총수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이 위조 여권 만들어서 들락날락 했다는 게 이렇게 밝혀지니까 이런 정도의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는 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하되 우리가 그 절제하고 그 한계는 틀림없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도 김영철 방남할 때 그 군인 그 국방부 장관이 하여튼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스럽다, 고민스럽다 얘기했지만 군인들 그러더라고요. 영관급 장성들도 김영철 사진 놓고 사격 연습한대요. 지금도 전방에서.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좀 멘붕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하고 상대해야 된다는 걸 오늘 3.1절 아니에요? 3.1절 99주년인데 우리가 이런 북한하고 상대한다는 걸 전 국민의 경각심을 항상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북한을 또 평화, 대화, 개혁, 개방의 길로 또 우리는 끌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긴장 관계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니까 2배, 3배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지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MB 사위 대선 직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돈을 받아서 이상득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대선 직전인 2007년에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위가 이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총액은 한 20여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성동조선 측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성동조선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로비가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 측이 이팔성 전 회장뿐만 아니라 대보그룹으로부터도 수주 청탁 관련돼서 수억 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이 광급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아서 최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 MB의 사위가 인정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리를 원해서 금융기관장 자리를 받기 위해서 대선 직전에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임기가 진행 중인 2011년도에도
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대통령이 그 대가로 너 어디 금융지주 회장가, 너 어디 뭐 협회 회장가 이런 식으로 매간매직을 한다는 건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 전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이제 뭐 그 뇌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예.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요즘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 마치 뭐 어느 권력기관의 일개 어떤 공무원이 마치 뇌물을 받은 그런 유의 그러니까요. 범죄가 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282 전 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 그런 20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건데 예. 본인도 다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거기서 다 비망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MB의 사위인 이상유 지금 삼성 전무를 통해서 간 돈이 한 8억 정도 되고 예. 또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서 간 돈이 14억 8천 정도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일부는 성동조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 성동조선이 왜 돈을 줬겠느냐. 이것은 결국 어떤 청탁과 대가성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리고 282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갔었고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이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스, BBK 정도 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뭐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서 국정특활비 계속 뜨고 나오고 있는데 관 이 끝이 어디인가가 제가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압수한 그런 그 서류나 그런 데서 보면 또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검찰의 어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부분 말고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받기 전에는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안마다 최종 재판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섣불리 이 돈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고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정황들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직접 돈을 주고 매간매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왕 주변에 있는 측근들, 뭐 핵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로비를 하고 뭐 매간매직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봤어도 직접 대통령에게 이렇게 돈이 가서 대통령이 그 대가로 어디 자리를 앉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드문 사례인데 저는 282 회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4대 천왕이었죠. 그때 금융권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자리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는 서울시향악단 그 예. 대표를 맡겼어요. 음악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은행 출신에다가 한빛증권 사장 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MB 정부 들어와서 저 지금도 생각납니다. 증권거래소 이사장에 내정이 돼가지고 그때 사장 추천회를 열었어요. 예. 근데 사장 추천회 제가 아는 그 연대 그 경영대학원장 하시던 무슨 교수가 주동이 돼서 찍어서 내려온 거니까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내려버렸어요. 예. 안 된다. 비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82 회장이 다시 도전한 게 이제 우리은행 회장으로 도전한 거예요. 우리금융지주 그렇죠. 회장이. 그 지주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증권거래소를 비토했던 연세대학 박모 교수가 저한테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거래소 이사장 하게 놔둘 걸 그랬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래소 이사장은 그냥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은행 회장을 맡았으니 이 거래소도 금융기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관리하고 예. 거래를 시키는 거지만 은행은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도 나가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비토를 너무 빨리 했다. 그냥 실세들은 그냥 저 자리 그냥 놔둘 걸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옛날에 은행이나 정권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연임하면서도 정권하고 관련된 얘기가 옛날 MB 정권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전에도 항상 정권하고 관련된 루머가 많이 나오던 분이 282 회장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 또 2, 3년 선후배 같아서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인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그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고소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고소영이 바로 이제 282 전 회장이죠. 고려대를 나오고 소망교회를 나오고 뭐 영남권이고. 어쨌든 간에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실은 뭐 어렵게 어린 시절 이제 포항에서 자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장했을 때는 제법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넉넉하신 분들이 왜 대통령이 되고 의원이 되고 권력을 잡았는데 돈이 또 필요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딱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경유착,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부터 어떤 경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유착해서 상납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완전 일치되는, 그러니까 정경유착에서 정경일치로 일종의 완성된 단계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종의 국가가 세금으로 투입된 돈들, 국정원 돈, 우리 금융지주도 사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정부 은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돈을 받는 이런 구조. 아까 조선소에 내려간 그 자금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는 빼먹는 그런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이 정경일치의 어떤 모습을 과연 이 옛날 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2000년 넘어서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를 왜 뽑았을까? 그리고 그 밑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못 내고 이것을 용인했을까에 대해서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다시 되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그대로 박근혜 정부 때 승계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이 연 2, 30억씩 됐으니까 이팔성 전 회장 측으로서는 20억 정도 상납하고 회장 자리 받아서 연임까지 한 몇 년 하면 충분히 투자 대비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20억 정도는 눈 깜짝 안 하고 이제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1년에도 사실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검찰 수사 안팎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위에서 사사로이 자리 문제 때문에 돈을 받았다면 이 도덕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글쎄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본인은 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을지언정 또는 최순실과 공모를 했을지언정 본인은 한 푼도 안 챙겼는데 그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까지 받았다면 이건 누가 더 나쁜 거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뭐라고 평을 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가장 극도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경우잖아요. 이건 일반 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누가 더 나쁘냐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부 자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주 회장이 연임 시점에 또 돈을 일부 받았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조선이라든지 대보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로부터 또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나오고 지금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나오고 있고 다방면에 많은 의혹들이 지금 다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관리인, 다스 관리인, 거기는 또 작은 관리인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왜 여러 명이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셔서 여러 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서서 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요. 혹시 그 대선 전에 이팔성 전 회장이 그 MB 측에 전달한 돈이,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전달한 돈이 그 우리 사회, 현대 정치 사회의 좀 고질적인 병폐인 이른바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으니 뭐 여기저기 기업인들이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당선 축하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잘 봐달라는 뭐 그런 부정청탁의 일환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좀 대선 직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당선 축하금일지 예. 아니면 워낙 그 당시에 유력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러긴 예, 예. 합니다만 유력하긴 했어도 실제로 선거 자금으로 또 흘러갔을지 예. 조직 운영하거나 이런 걸로 그래서 뭐 이상득 전 의원한테 예. 전달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관행도 아주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이건 또 자리를 나중에 그 거래하는 예. 꼴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나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으로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 이렇게 뭐 비판의 그런 거를 들이대기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정황들만 놓고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선 축하금이요. 사실은 사전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후원금을 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선 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20억을 한 것은 일종의 미래를 보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느 누가 그 엄청난 돈을 그 미리 돈을 주겠어요. 그건 당선이 확실시 되는 입장에서 대개 당선 축하금 아니면 후원금들이 굉장히 답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선관위에서 규정한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예. 개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떤 금융기관이랄지 어떤 기관장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수주랄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사이드, 그러니까 비선을 통해서 그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엄격히 보면 뇌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뇌물을 받고 그 이후에 차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전역적으로 수리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 한국일보의 취재 결과라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비밀 창고라고 불리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죠. 거기에서 프로젝트 Z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뭔가 봤더니요. 2010년 하반기에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지분을 시영 씨에게 옮겨서 다스를 사실상 시영 씨가 보유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학용 다스 부사장과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이 회장의 다스 지분 비율을 낮추고 시영 씨에게 이를 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M&A 인수합병 전문가와 대형 회계법인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이 지금 정학용 다스 부사장과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인정을 했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의 골자입니다. 지금 현재 다스 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47% 갖고 있고요.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의 아내인 권모 씨가 23%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상은 회장의 지분 그리고 이 김재정 씨의 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넘기기 위한 그런 고도의 비밀 작전 프로젝트 Z가 가동이 됐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누구 건지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Z가 실제 했는지 실존했는지 여부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다스의 전 사장과 부사장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공모를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 그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김재정 씨가 그때 사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재정 씨가 사망하기 전에는 김재정 씨가 거의 49%, 그리고 이상은 씨가 이제 47%였어요. 그러니까 김재정 씨가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김재정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 과정에서 뭐 주식을 대납하고 그러면서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견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Z라는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지배력이 좀 약화되니까 이 자체를 이시영 씨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분을 뭐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방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이제 BW, 그러니까 신진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이걸 넘기는 방식인데 그러려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금을 동원해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이걸 넘기려고 했는데 결국 자금 확보가 안 됐고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헐값 매각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 절차를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다는 게 그 요지인데 이거 자체는 물론 프로젝트 Z 자체가 사실은 실행은 안 됐지만 왜 그러면 이 이상은 씨의 지분을 왜 이시영 씨에게 다 넘기려고 했을까? 조카에게. 그러면 다스의 실수주가 누구냐? 이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시영 씨가 왜 지분도 없는 다스에 뭐 중국 법인 대표도 되고 그리고 원래 이상은 씨의 바로 아들 이동영 씨가 이 다스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동영 씨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이시영 씨가 조카인 이시영 씨가 왜 차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궁금함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Z를 보게 되면 아, 그래서 이시영 씨가 다스의 주요 보직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해서 올라갔구나. 이게 이제 좀 그림이 들어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뭔가 이시영 씨에게로 뭔가 모든 것을 넘기려는 작업을 하려고 상당히 시도했을까 추측되고요.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면 권력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축이 바로 이 지분을 어떻게든 변동시켜서 물타기해서 넘길 것인가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다스는 해외 영역이 상당히 영역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권을 지분 변동 없이 넘겨주면 그래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시영 씨에게 승계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큰 축의 전략인데 실제로 이 지분 물타기, 지분 승계 부분은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다음 전략이 바로 이시영 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데 지분 없이 경영권 넘겨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차명 또는 해외 경영권을 우리나라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넘겨주는 걸로 우회했다고 보고요. 다스 중국 법인을 넘겨준다든지. 그렇죠. 중국하고 해외, 미국 이런 법인들을 넘겨줘서 대한민국 국가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다스의 경영을 하는 전략으로 급선회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지 않았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동영 씨나 관련된 사람을 계속해서 쳐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반발하면서 뭔가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대립되면서 불신과 그동안 사회왔던 모든 부분이 폭발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설명을 하는 게 좋죠. 그 도곡동 땅부터 이제 되잖아요. 도곡동 땅 판 돈이 다스, BBK, 그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관련되고 또 나중에 대통령 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140억 받아내기 위해서 또 LA 총영사라든지 청와대 공권력을 동원해서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좀 밝히는 게 예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이 나는 보수다라고 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하고 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 경영인 출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돈 바쳤다는 이팔성 회장도 전문 경영인 출신이거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돈 찾아오라고 40억을 바친 그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도 전문 경영인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업 비리를 말할 때는 총수 비리를 말하는데 사실 기업을 들어가 보면은 전문 경영인의 비리, 고질적인 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현대, 삼성, 우리은행 이런 데 비리가 정치권에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번져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온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의 정화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부끄러운 우리 과거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이 다스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사이버 댓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만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컬링이 이제 원안으로 들어올 때가 다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평창 성공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잊힌 게 안타까웠다라고 하면서 박승길 국선 변호인이 눈물을 흘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박도 아니고 정치적 색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문 대통령만 평창에서 환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잘한 일도 많은데 그것은 다 잊혀진 것이 너무나 아깝다. 그것을 좀 정상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국선 변호인인 박승길 변호사가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한 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눈여겨봐서 구형량 30년형을 이제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대로 만약에 형량이 선고가 되면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징역 30년을 살 경우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66살이니까 96세가 돼야 만기가 되는 거죠. 거의 100세까지가 되는데 1185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없다면 하루로 계산해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0세까지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뭐 풀 뽑게 하거나 땅 파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도 노동을 해서 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접견 불허의 재판 불출석인데 특활비 공천 개입 추가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구형 얘기를 측근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세 변호사님, 이렇게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또 본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게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누가 봐도 그것은 불리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냥 포기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걸 정치 쟁점화 자꾸 재판화 시켜가지고 본인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아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범들이 대부분 다 유죄받았잖아요.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최순실 씨 예. 가장 혐의가 겹치는 부분인데 징역 20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재판 나가서 해봤자 결과적으로 재판 절차에 대한 그 정당성만 예. 부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이니까 이건 뭐 법원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을 해서 결국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또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형이 나온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건은 지금 국정특활비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국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진박 감별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부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구형받은 그 재판 자체는 처음부터 다 부인하고 증거도 뭘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무리승인을 누굴 신청했다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재판을 하려면 첫 기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은 피고인인 당사자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인도 만날 수가 없고 서신은 보내도 답장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럼 재판을 이걸 무죄 주장으로 할 것이냐 인정하고 갈 것이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증거에 있어서도 어떤 걸 부동의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무죄로 갈지 아니 뭐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지 않은 걸로 갈지 그런 걸 결정하는데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는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재판부 난감할 거예요. 예. 뭐 지금 재판 나온 거 검찰이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 18개 혐의인데 거기에는 방금 김광산 변호사가 말씀하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받은 문제 또 그거를 선거 쪽으로 쓰려고 했던 문제 이 혐의와는 그건 빠져 있어요. 그 혐의들은. 네네. 그 혐의들은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재판부도 보이지 않고 국민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뭐 애국하십니까? 뭐 애국단체 아직 만나십니까? 라고 이제 찾아왔던 도태우 변호사에게 얘기한 걸 보면은 밖에서 자신을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일부 지지층만을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보다는 재판보다는 국민보다는. 그들도 국민이니까. 재판 과정에서 지금 그 변호인들이 전부 사퇴를 했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죠.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 전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나는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런 취지고 결국 이 상황은 재판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 반성하고 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치 투쟁화해서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를 무력화시켜 보겠다. 예. 이런 취지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오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 됐고 파면당했고 그다음에 18가지 형의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 30년 구형이 있었고 1185억의 벌금이 있었고 예. 더군다나 지금 두 건은 특활비하고 그 선거법 위반 예. 혐의는 재판도 아직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예. 마지막 의무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또 사법 절차에 따라주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건 굉장히 참혹한 일이겠죠. 헌정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우리 헌정사의 오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절차적으로 잘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크게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언제쯤 이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할지 그 모습을 과연 우리는 볼 수는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